포니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전부 다 미쓰비시 거를 그대로 갖다가 껍데기만 국산차였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니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연간 생산량이 5만 대도 안 됐었는데 단일 모델로 30만 대가 가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알파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 자체를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이 91년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처음 기술을 줬던 미쓰비시나 벤츠에게도 그 엔진을 수출하게 되는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그 미쓰비시 회장이 엔진 개발하는 실험실에 왔었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한 3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직해서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박사 논문 주제부터 이제 자동차 산업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자동차 산업을 들여다봤는데 그 소개를 하고 좀 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제일 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죠. 제조업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연관을 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깊게 들여다볼 만한 그런 제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00년대 초에 그 일본 학자가 그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삼성전자가 일본의 모든 전자업체의 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 학자가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냐 현대자동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잠깐 고민하다가 현대자동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를 가지지만 이제 현대차라는 기업이 기술 발전에서도 이런 고유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고 또 광범위한 산업 연관 효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항상 또 이맘때쯤 등장하는 이 파업으로 상징되는 노사관계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집약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게 됐고 이번에 그 제 마지막 책으로 그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추격이라고 하는 최근의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다룬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탑4에 들 정도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과거 현대차 이미지는 어땠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 자동차 역사를 보면 이게 옛날에 그 한국 전쟁 때 이 미군들이 남겨놓고 간 그 GMC라고 하는 트럭을 막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개조해서 이제 타고 다니는 그런 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지금은 이제 현대차로 거의 다 통합이 된 셈이죠. 기아차까지.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신진자동차라든지 대우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3개사로 해서 경쟁 체제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대단히 그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에 그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포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금 보면 되게 그 이상하게 생긴 꽁지 빠진 수탉 같은 그런 디자인의 차를 현대차가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8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자동차 3사가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네 모델을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70년대만 해도 아무런 그 기술적인 기반이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고유 모델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의 모델을 만들면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팔 수가 있지만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기술도 발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든 고유 모델을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대차가 그런 발전을 주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현대차로만 본다면
그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서 지금 3위의 위치에, 물론 이건 이제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선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GM, 토요타, 포드 다음 가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 지금 다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만 본다면 지금 8%가 넘어가는 그런 아주 메이저 그런 업체와 그런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1년 현대 자동차에서 최초의 국산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를 비롯한 내외부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니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 껍데기는 그 이태리 주지아로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한테서 받아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전부 다 미쓰비시 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국산차였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발전이 없겠다라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포니 엑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엑스카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때 정말 과감하게, 그 전만 해도 연간 생산량이 5만 대도 안 됐었는데 이거를 단일 모델로 30만 대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산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고유 모델로 포니 엑셀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이때도 이 미쓰비시로부터 거의 모든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라이스 생산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재밌는 게, 지금이 돌아가셨는데 강명한 그 공장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울산에 처음 그 포니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던 분인데, 그분이 쓰신 그 책의 제목이 포니를 만든 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고유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결혼하고서 신혼여행도 미루고 막 공장에서 일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성공을 해가지고 그 포니 엑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86년도에 미국에 대량 생산, 대량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거가 가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의미가 컸던 것은 알파 엔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유 모델로, 껍데기가 고유 모델만이 아니라 이 엔진 자체를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해서 그 심장과도 같은 이제 고유 엔진을 개발한 것이 9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5년에 고유 모델을 하고 86년에 이 포니 엑셀이라고 하는 수출 전략형 승용차를 대량 생산, 대량 수출하고, 그리고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자 엔진을 91년에 개발하게 되는 이런 그 독자 기술 발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알파 엔진과 그 후속작인 세타 엔진의 성공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파 엔진은 91년에 그 독자 개발을 최초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유 엔진을 이 여러 급의, 그러니까 뭐 소나타, 그랜저, 또 SUV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높은 것이 세타 엔진이었는데, 이제 그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기가 2004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한테 처음 기술을 줬던 미쓰비시나 벤츠에게도 그 엔진을 수출하게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발의 주역이었던 이현순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을 갖다 만났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뉴욕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GM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그 해외 과학자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이현순 부회장한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을 개발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삼고초려 끝에 이제 한국에 모시고 와서 이 알파 엔진을 개발을 했는데, 저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런 무모한 것을 왜 하느냐? 우리가 미쓰비시 라이센스 지불하고 그냥 계속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그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고 미쓰비시 당연히 반발이 심해서 한 번은 그 미쓰비시 그 회장이 이 엔진 개발하는 실험실에 왔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현순 부회장이 그 당시 뭐 과장이었겠죠. 이렇게 그 엔진이 지나치게 과열돼 가지고 이렇게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200개의 온도계를 꽂아놓고 실험을 하는 걸 보고서 이 양반이 감동을 해가지고 더 이상 뭐 그 반대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하여튼 그 엄청나게 한 1000개 정도의 엔진을 깨트리면서 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노력 끝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알파 세타 엔진을 기반으로 이제 그 자동차 제품의 거의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는 그런 성공적인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의 위치로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재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서는 결국 산업화의 주역이 재벌이었던 거고 그랬을 때 하여튼 그 현대차의 오너였던 정주영 회장이 강한 기술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걸 추진을 했다, 적극적으로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특했던 거는 오너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가 혼자서 그 전횡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기술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위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렇게 자율성을 주는 그런 되게 독특한 그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 체제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일종의 권한을 위임받은 엔지니어들이 소신껏 자율적인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저는 이제 기술 민족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든 그 해외 유수의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굳이 그런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열정 같은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우리나라 민족성화와도 관련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내는 임기응변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우리 민족의 DNA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런 독자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할 때 되게 그 효율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그런 게 누적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싸구려 차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소비자들이 현대차 디자인 정말 좋아졌다라고 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재밌었던 재미라기보다 이제 그때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이었을 텐데 1991년에 그러니까 그 80년대 중반에 이제 대량 생산해서 수출했던 포니 엑셀이 이제 미국의 저소득층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가성비가 높은 차라 많이 이제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LA 폭동이라는 게 91년에 있었는데 그때 그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그 흑인이 차를 몰다가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차가 포니 엑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싸구려 저가차의 대명사처럼 보였는데 이걸 현대차로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1999년에 10년 10만 마일 보증 제도라는 것을 이제 미국의 마케팅 기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내 소비자들은 왜 그걸 국내에서도 하지 않느냐 좀 불만인데 어쨌든 되게 파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만큼 자신이 있다. 우리 제품에 대한 그런 걸 보여주는 10년 10만 마일 보증 제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현대차 이제 망한다. 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현대차가 품질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승부수가 통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06년에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아우디 출신의 이제 그 당시 세계 3대 디자이너였는데
이 사람을 그 당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기아차에 영입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지금도 연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플루이딕 스칼프처라는 거는 이렇게 되게 유연한 모양으로 돼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디자인이면서 또 왜 그 기아차에 보면 이 그릴에 호랑이 눈을 연상케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 디자인을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회사의 그 모델을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도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지는 것과 이제 디자인 혁명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현대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체감상 현대차의 발전이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뭐 항상 그 제일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역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티코라든지 엑센트 이런 걸 주로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역시 그 가장 그 본격적인 현대차의 업그레이드 계기는 제네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수입차만 타던 사람들이 제네시스 타게 되면서 아, 이 가격이 이렇게 훌륭한 사양들이 있다라는 것을 놀라게 되고, 그러면서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제네시스로 바꾼 거를 제가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제네시스로의 본격적인 그 브랜드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이렇게 종합해 가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SDV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친환경차라고도 하고 미래차라고도 하고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줄여서 SDV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은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 환경 오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환경적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뭔가 지금의 이 포화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이 자동차 사고라든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안전의 수단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종합적인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하려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걸 이제 저는 삼중의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동경대 후지모토 교수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고 저도 충분히 이 세 가지가 지금 전환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라운드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스카이의 영역, 하이 스카이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라운드의 영역이라는 것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제조업의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도요타나 현대차나 이런 기존의 그걸 이제 레거시 업체라고 그러죠.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잘 해온 영역이고, 이게 자동차 산업 전환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영역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전환의 가장 본질적인 층위는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자율주행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궁극적으로는 운전자가 필요 없게 되고 차가 스스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자동차이긴 하지만 운전자가 있었는데 이제 운전자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오토노머스 비클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그라운드의 영역에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중요했고, 전기차가 된다고 하도 기본적으로는 그 하드웨어 영역이 있지만 이제 그 위에서 로우스카의 영역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면서 스스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에 더 위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 실현됐을 경우에는 하이스카이의 영역이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은 운전의 주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즐기는 이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중심되는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라운드의 영역은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주도하지만 이제 로우스카이 영역으로 가면은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 공유 업체들, 이제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주도하게 되고 지금 거기 아마존도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스카이로 가면 더 무한한 서비스 영역이 열리게 되는데 그 자율적인 공간 안에서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즐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영역들이 거의 뭐 무한대로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기 시작되는 단계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고 있는 초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2, 3단계가 더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현대차 같은 레거시 업체들이 어떻게 2, 3단계에 적응할 수 있느냐. 최근에 제가 그 면담한 그 현대차 모 부사장님께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이 레거시 업체들 대부분이 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얘기할 정도로 이런 변화가 질적으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을 열심히 지금 이제 적응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책의 제목도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추격이라고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 모델 또 고유 엔진의 개발은 이제 그 당시에 추격이었고 그 추격은 성공을 했고 압축 성장을 했는데 지금의 이 추격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추격이고 그래서 그 현대차 내부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선진 업체의 제품을 사다가 뜯어보면 아,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알고 그걸 습득할 수가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이 새로운 SDV라고 하는 것은 뜯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흉내낼 수가 없고 그 가장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저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아마 그 전기차 내부 구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독특하죠. 저 바닥이 수없이 많은 그 배터리 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터리 셀이 있고 이제 당연히 저 바퀴와 뭐 차체나 또 껍데기는 뭐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안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수천 개의 반도체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차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변화와 거기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SDV라는 개념을 이제 구현하게 되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가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가는 자율주행 기술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그런 점에서 간단히 현대차의 대응 현황을 평가한다면 현대차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GMP라고 해가지고 현대차만의 고유한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저거를 전문가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저게 내연차의 플랫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 그런 점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그 엔지니어들이 아주 독특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잘 개발했다라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테슬라나 다른 그 중국 업체들과의 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앞으로 어떻게 다시 그 추격을 해가지고 선도 업체로서의 위상에 도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대차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현대차만이 가진 강점과 극복해야 할 약점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난번에 그런 개념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현대차의 그 경영 방식이랄까? 생산 방식의 특징을 이제 기민한 생산 방식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agile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엔지니어들의 그 기술 민족주의를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이제 그걸 굉장히 기민한 대응 방식으로 그 임기응변적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 새로운 도전에서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로운 미래차 전환의 요소들에서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든지 또 그걸 상호하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재밌는 거는 PBV라고 그러는데요. Public Built Vehicle이라고 그래서 이미 지금 기아차도 그걸 도입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에 이제 승용차 SUV에 그렇게 딱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그때그때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차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범용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차량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구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테슬라는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부분만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에 있어서도 그 자기네 표준을 가지고, 그 아마 제주도 같은 데 가보시면 그 테슬라 그 충전소 슈퍼차저 이런 거 본 적 있으실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자기네가 개방을 한다. 그게 결국 다른 업체 거기 와서 그걸 쓰게 되면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현대차도 처음에는 다른 업체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다른 충전 인프라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를 같이 사용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여전히 후발주자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새로운 그 SDV에 걸맞는 이제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성능을 구현할 건가, 그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충전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정한 갭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간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추격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을 비중 있게 다루셨습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브랜드들 사이에서 현대차는 어떤 전략으로 경쟁해야 할까요? 일단 중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성공할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도 이제 여러 번 갔었지만, 그 원래 중국은 그 자기네 국영 자동차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경 기차, 상해 기차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 내연차 때 그 기술을,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국의 주요 업체들과 이렇게 50대 50으로 합작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베이징 기차라는 거랑 50대 50 합작을 해가지고 베이징에 5개까지 공장을 세웠었죠. 근데 거기다가 흥미로운 게 거기에 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서 너무 놀랬던 게 이제 거기서 현대차 엔지니어랑 그 베이징 기차 엔지니어들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이징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현대차 기술을 자기네가 소화해서 가져갈 건가 이 생각을 할 거고, 현대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그 사수해서 안 넘겨줄 건가 이런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재밌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연차 부분에서는 뭐 현대차도 그렇고 도요타 뭐 폭스바겐 다 이제 GM도 컸죠. 처음에 그러니까 어느 업체도 진출하지 않을 때 폭스바겐이 제일 먼저 진출해서 상하이 기차랑 같이 합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GM도 또 상하이랑 해서 그 두 업체들이 이제 양대 업체였는데, 그때는 결국은 내연차에서는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건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급속히 그 전기차 부분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내수뿐 아니라 이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이 가장 최대의 업체가 되고 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앞선 업체가 돼버렸는데, 그 요인들을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지원이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배터리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LG나 SK나 SDI가 그 우리의 그 배터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걸 삼원계 배터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소재로 하는 배터리를 수출을 못해요, 중국으로. 왜? 중국은 다른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만을 사용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술적 장벽을 쳐놓고 자기네 업체들, 그 CATL이라든지 자기네 배터리 업체들이 만든 것만을 쓰게 하고, 이런 이제 정부의 그 강력한 그 지원과 또 여러 가지 보조금 제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부진도 사실은 그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국이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가장 잘 활용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중국에서
한때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그 베이징의 모든 택시를 다 수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제 이 전환 속에서 뭔가 제대로 그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은 점유율이 거의 0%로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중국에서 이 전기차 부분에 다시 경쟁력 있는 모델을 투입을 해가지고 점유율을 다시 살릴 거냐.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전체 자동차, 세계 자동차 산업의 3, 40%를 차지하는 시장이니까 그걸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이 가격으로만 승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더 고급화 전략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저는 그걸 뭐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그런 모델로 중국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현대차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차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자인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 참 이게 너 지금까지 하드웨어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니까 소프트웨어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기계 공업을 전공한 엔지니어와 이 전기 전자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엔지니어들의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공업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딱 언제까지 개발 그 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한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이 전기전자나 이 IT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일정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굉장히 유연한 응용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개발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올 초에 이 플레오스 2025, 플레오스 2호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그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 이런 게 나왔는데 전기차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접근이 좀 잘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아예 새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플레오스 25라는 전략을 발표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개념이 적용된 본격적인 SDV를 내놓기 시작해서 30년까지 모든 모델에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내연차를 개발해 왔던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에 거의 10,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근데 이 신사업 분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은 이쪽 분야보다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사업 분야에 새로운 이제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채용하는 그 사람들은 뭐 외국의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또 그쪽의 IT 업체들만이 아니라 최소한 국내 IT 업체들 수준으로는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쪽에 이미 경력을 쌓고 있는 이쪽 남양 엔지니어들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계 공업에 익숙해 왔던 조직 문화를 바꾸면서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현대차의 기존의 장점을 잘 결합해서 이제 새로운 SDV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사업 분야의 그 젊은 엔지니어를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정말 신세대답게 현대차 들어왔더니 너무 조직 문화가 구려요.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가지고 결제를 하나 받으려면 이렇게 다 문서로 해가지고 그걸 뭐 가서 품위를 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변화 속에서 좀 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SDV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차 경쟁은 인재 전쟁입니다. 현대차가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며 최고의 AI,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물론 뭐 급여 수준도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그 급여가 중요하긴 할 텐데, 그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이 조직에 와서 정말 소신껏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조직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그 최근에 입사한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팀에 속해 있는 상급자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IT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로 자기가 하는 일에 도움도 안 되고 간섭만 한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랑 이 새로운 젊은 사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떻게 이렇게 잘 결합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조직 문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력을 잘 발휘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조직의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가지 않은 길인데 굉장히 그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다른 레거시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그동안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발휘되었던 장점과 또 새롭게 요구되는 새로운 능력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최적의 비율로 결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장을 이뤄낸 현대차이지만 앞으로의 어두운 미래도 이겨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그걸 어떻게 그 가시적인 어떤 면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또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 그 제가 개념화했던 기민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휘가 되는 걸 텐데, 이제 그게 이렇게 단절이 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내연차가 아니라 이제 이 전기차 SUV로 가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다 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그거를 잘 계승을 하면서 또 새롭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다가 거기에 첨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차의 지금 그 교육 훈련 방식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걸 이제 허용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근데 실제로 그 회사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빨리 달성하기도 어려운데 네가 뭐 네 미래를 위해서 교육한다는 게 그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허용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또 상급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 현재 일을 하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적절한 시스템으로 하면서 또 거기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인사 그 관리, 인사고과에 있어서 그 현재의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이 역량을 키우는 컴피턴시 부분에서의 일정한 가산점 부여하는 이런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발전을 같이 해내고 이제 그것이 결국 회사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이런 굉장히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렇게 입사하면은 정년 퇴직 때까지 가는 평생 직장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의 현대맨들이 굉장히 그 현대차 발전의 주역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도 이제 특히 신사업 분야는 이렇게 모빌리티가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 중에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나 더 대우 잘해주는데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괘씸한 놈, 배반자, 이게 아니라 야, 그래, 갔다가 또 다시 와. 올 날도 있겠지. 그때 다시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변화된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까지의 현대차 사내 문화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그 98년 IMF 위기 이후에 그 현대차가 그 위기 속에서 이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명예퇴직을 하거나 또 마지막에는 이제 정리해고를 해가지고 회사를 떠났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회사에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의 주말을 다 반납을 하고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냥 야근을 뭐 상시적으로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조직 문화에서는 하여튼 회사가 최우선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 개인은 희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의 신세대는 워라밸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의 자율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기준을 이 신세대한테 요구하면 절대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한 그런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에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는 선배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잘 공존을 해야 될 텐데 서로를 좀 잘 이해해 주는 마음, 개방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독일 자동차 산업이 최근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양대 축이었던 거죠. 근데 독일이 그 통일 이후에 계속 그 상승을 하다가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싼 값으로 에너지를 받던 것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되는 게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급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게 뭐 업체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뭐 한 20, 30%씩 빠지게 되니까 그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중국의 의존이 컸던 게 아닌가. 중국 시장 의존을 반성을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전기차,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 밀리게 된 거고, 그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실패한 것이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럽 그때 르노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쪽 관계자들이 자기네 유럽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없다라는 거, 자기네 독자적으로 개발한 배터리가 없다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으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공교롭게 이제 한국의 이 배터리 3사들이 딱 거기에 맞는 그 품질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전기차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할 뿐더러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독자 OS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차량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독일 자동차 산업이 뭐 거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때 기술, 품질, 신뢰의 상징이었던 독일차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우선 독일 브랜드들의 중국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뭐 생각처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별로 다른데 그 벤츠 같은 경우에 그 이 지리 자동차의 그 회사가 소유한 게 아니라 그쪽에 그 소유주 개인이 벤츠의 9.7%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 자동차가 10% 그래서 합해서 한 19.7% 정도가 사실상 그쪽에 최대 주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 고급 차의 상징 같은 벤츠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중국 자본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이미지가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아우디나 BMW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국 자본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벤츠의 항변은 자기네 중국 자본이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그 이제 슈투트가르트인데요. 그 벤츠의 홈타운이 슈투트가르트인데 거기에 그 이사회가 여전히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국 자본이 전보다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지금의 중국 자동차가 영향을 많이 미쳐서 독일이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그 볼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볼보는 100% 지리 자동차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그 유명한 승용차 업체인데 이제 그게 놀랍게도 그게 벌써 2010년이니까 지금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 후에 그런 그 중국의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오히려 디자인 같은 게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성능도 향상이 돼가지고 대단히 그 우리 국내에서도 볼보가 많이 팔리고 있죠 지금. 그리고 기존의 내연차랑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딱 브랜드도 분리를 해가지고 전기차는 폴스타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자본 인수의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 때문에 독일차가 변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하여튼 그걸 너무 과대 그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업체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자기네가 전기차 부분은 이미 세계 시장 최대의 점유율을 갖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중국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낮게 보게 되고 지금 BYD의 아토 3라고 하는 그 모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팔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짝 되게 잘 팔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표현이 중국 차는 하차감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면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낮게 보고 하는 그런 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는 건데 사실 전에 한국 차들도 그랬거든요. 한국 차들도 그런 이제 성능은 좋은데 이미지가 나쁘고 싸구려 차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극복을 했는데 아마 중국 차도 이제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이 전기차 부분에서 중국의 그 10대 순위에 들어가는 업체들 중에 민영 업체가 6개나 돼요. 샤오미라든지 뭐 샤오펑이라든지 리오라든지 이런 민영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내연차 부분에서 그 국영업체들이 주도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자유시장 경쟁의 그 장점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민영 업체들이 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옛날의 중국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양상을 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업체들이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시범 사업들을 하는데 그 정부가 지금 중국 전역의 20개 도시에다 그걸 허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로보택시로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빅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중국 자동차의 그런 장점들을 오히려 또 독일이 얼마나 빨리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독일 브랜드들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독일은 그것도 이제 역시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부분에서 자기네 배터리가 없으니까 스웨덴의 노스볼트라고 하는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조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그 우리 국산 배터리나 아니면 일본 배터리들을 수입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자기네 전기차를 잘 개발해서 결합시키느냐 그리고 거기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또 작동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과제인데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OS를 개발하려고 그러고 이제 폭스바겐 그 그룹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들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다 모아서 그 카리아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하나 만들고 한 2,00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거기 와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별로 성공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 미국의 리비안이라고 하는 IT 업체랑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SUV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결국 독일 그러면 이제 고급차의 대명사인데 이게 전기차 SUV로 가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에서 그거를 모든 거를 옛날처럼 스스로가 조달하는 이런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독일 3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최근 국내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점에서 독일이 아시는 것처럼 독일 모델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성공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공동 결정 제도라든지 또 그 안에서 또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면 또 그걸 받아주는 사업장 평의회 제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사결정도 굉장히 느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막 잘 나갈 때는 우리는 뭐 의사결정할 때는 공동결정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하면 구성원들이 합의가 되기 때문에 추진력은 엄청 빠르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식의 공동결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굉장히 지연되고 그러면서 또 그거에 그 노동자들의 요구까지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 되게 좀 새로운 측면도 있긴 있는데 전환 지도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아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의 미치는 일자리라든지 또 숙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교통 그 신호등처럼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빨간불, 그다음에 좀 유보적인 것은 노란불. 그래도 다 오히려 더 좋다.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생기고 좋다 이러면 녹색불.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등 모델로 이렇게 전 사업장의 각 부서들을 다 같이 노사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걸 전환지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인력들을 다 해고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소프트웨어로 간다 그럴 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재교육, 재훈련을 해가지고 새로운 분야로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그 복잡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위기가 되니까 이게 94년 그때 이제 90년대 초에 독일이 굉장히 큰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이 종업원들하고 우리 이제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고용 안정 협약이 있었거든요. 그게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걸 자체가 지금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망할 위기에 가니까 이걸 회사가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고 먼저 파기를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정리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또 노동자들은 그에 반발해서 막 파업을 하고, 그래서 그 기존의 좋은 제도들이 이제 작동하는데 거의 한계에 부딪힌.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깝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독일의 그 굉장히 저명한 학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 독일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독일 시스템은 아직 붕괴한 건 아니다.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을. 그러나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이 양보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현황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독일 통일되고 이제 90대 초에 위기를 겪은 이후에 엄청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7, 8년 전만 해도 독일 경제, 독일 자동차는 왜 이렇게 잘 나갈까에 대해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막 그걸 물어보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은 자기네의 발전의 원동력은 미틀시탄트에 있다. 소위 중견 기업의 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독일의 그 중소기업들의 힘이라는 것은 여전히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큰 변화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 기민성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좀 굼뜨고 또 그런 점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기술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붕괴라든지 이제 끝났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전기차 SUV 개발들을 계속 하고 있고 다시 살아날 텐데 이제 그게 옛날 같은 그런 독보적인 위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열려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간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추격 마지막 파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미래차 전쟁에서 현대차가 승리하기 위해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신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걸 그냥 간단하게 다시 강조한다면 이 기존의 자동차 산업 제조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이 AI가 중심이 되는 이제 새로운 미래차 전환에서도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달리 얘기하면 이제 AI와 제조업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소프트웨어의 마인드를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전기차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그 플레오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인력을 재훈련, 재활용하고 새로운 인력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문 용어로 그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경험과 노하우를 잘 재배치를 하면서 또 그것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과제일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당사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뒷받침하는 회사의 인사 관리라든지 적절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기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들과 상생하며 건강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제 책에서 같은 연구자인데 그 양승훈 교수라고 하는 연구자가 현대차의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이제 메이저 글로벌 업체로 이렇게 지금의 전환에서도 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현대차라고 하는 글로벌 대기업과 나머지 국민 경제라고 하는 이 사이의 갭은 점점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전문적으로는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현대차가 중심이 되면서 다른 많은 부품 하청업체들이 또 같이 끌고 가는 이런 그 동반자적인 관계였다면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그 관계들이 헐거워지면서 현대차의 성공과 발전이 그 나머지 국민경제 부분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이런 좀 우려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임금 격차라든지 또 산업 연관에서도 이제 주요 핵심 부품들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산업 연관도 전부 다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업체들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는 또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증적인 그 자료들에서도 그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되게 되면 뭐 국민기지 전체에서 현대차의 그 종업원들이 차지하거나 그 자체의 개별적인 매출이 차지하는 게 물론 크다고 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머지의 그 성장의 혜택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더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부품업체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부품업체들이 그 물론 이제 계속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동반 성장이나 상생 협력이라는 그런 정책들은 있었고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것이 지금의 이런 그 확대되는 괴리를 줄일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를 아직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미래차 전환이 본격화되게 되면 기존의 내연차 쪽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중엔 상당 부분들이 도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화학 제품인데
이 기계 부품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봐야 기껏해야 그 배터리 케이스 같은 거 만드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분야의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현대차가 그냥 주문을 하면 그것을 단순하게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러니까 그 도면을 갖다가 그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능력밖에 갖고 있지 못한데, 그런 R&D 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현대차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그 기술력이 있는 그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업체들만 데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업체들을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글로벌 소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부품 업체들이 다 망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글로벌 소싱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대차도 1차 부품 업체들은 자기들이 좀 더 책임 있게 이 전환의 대응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2, 3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현대차의 상생협력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산업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 부분이 전환에 조금이라도 더 잘 대응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휴폐업을 하거나 도산하는 업체들에서는 또 그쪽을 어떻게 좀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쪽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을 다시 재훈련 재배치해서 다른 부분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노사 관계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맞는 생산 시스템과 일자리의 변화를 위해 노사 관계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또 부품 소재, 그다음에 생산, 또 AS, 정비, 뭐 영업,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경험적인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추세상으로 이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개발과 생산 기술 일부를 담당하는 대졸 사무직들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소위 엔지니어들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만이 아니라 판매 영업이라든지 정비 AS 이런 쪽들도 다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걸 이제 현대차는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이제 그런 상태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러면 당장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공장에서 엔진과 미션을 만들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 20, 3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엔진과 미션을 만들지 않고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훈련해서 재배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고,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2020년부터 미래 협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좀 더 원활하게 잘 재훈련 재배치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크게 봐서 고용이 줄어들어 가는 것은 뭐 큰 추세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장에서의 숙련 노동자들의 역할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뭐 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그 경험 있는 엔지니어와 또 숙련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이 그동안은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 임금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고용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관심만 있었는데, 근데 그 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면 그 고용 자체도 유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거대한 전환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길게 봤을 때 자신들의 정년 연장도 중요하지만 신규 채용을 해서 다음 세대가 자기들의 일자리를 이어받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일을 잘하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직무급 내지 직능급 제도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무조건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급여 체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직무급, 직능급적인 요소도 좀 일부 도입하는 데 동의하고,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품 하청업체와의 임금이 확대되는 부분에서도 완성체 업체 노동자들이 조금 자기의 임금을 자제하면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도록 하는 이런 노력에도 힘을 보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차 산업을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정부의 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지금 글로벌 경제에 살아남기도 바쁜데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좀 억울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특히 글로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 그러나 그거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이제 정부가 역시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초창기 때 얘기했던 그런 고유 모델이라든지 또 고유 엔진 같은 걸 개발한 게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부가 그런 자동차 산업 장기 진흥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그것을 믿고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좋은 압축 성장의 결과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언제부턴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실종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잘하니까 그냥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제안하기에는 정부가 기술 혁신을 잘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노력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그 국민 구성원 대다수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렇게 미래차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차 관련된 전문가분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원팀으로, 원팀 코리아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컬럼을 쓰셨던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국민경제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전환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품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 산업부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량의 지원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부품업체 뭐 몇백 개 지원 끝났습니다, 이렇게 수량적으로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이제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한 것 같으나 실제 그 이후에 지속되는 것도 없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 혁신과 기업 간 격차 완화와 좋은 일자리의 확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리시는 10년, 20년 후 미래 자동차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미래에서 현대차는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시나요? 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캐즘이라고 그러죠. 캐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춤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근데 이제 아마 곧 회복될 거고, 뭐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곧 회복될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급속히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2030년, 2040년 되면은 지금 이제 레벨 3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하게 되면 급속히 확산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운전하는 자동차가 소수가 될 것이고, 그럼 대부분이 다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그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저 운동장 그라운드에 가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뭐 이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거대한 변화에 지금 직면하게 될 거고, 제가 책에 서문에도 썼지만 내연차가 대중화될 때 불과 한 10년 이내에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 마차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차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그것처럼 지금도 이게 딱 임계점에 도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이 운전하는 차가 이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날도 오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이후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고, 그럼 우리의 일상도 굉장히 크게 달라질 텐데, 그런 점에서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그리고 그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그런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같이 완성차만이 아니라 부품 업체들의 노사, 그다음에 또 거기 소비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이 좀 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간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추격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그런 점에서 당사자들이 좀 읽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보면, 이거 좀 나한테 좀 불편한 내용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약이 쓴 것처럼 좀 본인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가 보기에는 또 제 지인들한테 읽혀봤더니, 아주 훌륭한 그 교양서다. 그래서 야, 이렇게 이 전기차 자율주행이 언제쯤 대중화될지 이런 거 알아서 내가 요새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는 뭐 약간의 이런 자동차를 좋아하시고 또 이런 거대한 전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 별로 재미없는 인터뷰 봐주셔서 고맙고요. 산업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좀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